자, 그러면 이제 백제 상황으로 좀 가서 그 81쪽 볼게요. 81쪽. 자, 81쪽에 무령왕 있죠. 맨 아래 무령왕. 자, 무령왕 중요한 사람입니다. 별표하시고. 자, 중앙집권 강화 지방에 22담로 설치한 거 색칠. 그다음에 대외 관계에서 중국 남조의 양나라에 2차례 사신을 파견했다. 그러니까 양나라와 관계 색칠하시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직공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과 외교관계 밑에 뭐 보면 이제 장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고 고구려 말가르 침입을 물리쳤고 뭐 등등 나오죠. 자, 그다음에 3번에 오경박사 파견한 거 색칠. 이 오경박사가 단양이와 고한무라는 사람입니다. 단양이와 고한무. 자, 이 사람도 나중에 문화사에서 또 나와요. 이 사람은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는 거 할 때 꼭 나오는 사람이니까 색칠하시고. 자, 그다음에 농민생활 안정책들. 그래서 뭐 농민 유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세수를 축소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성황 별표하시고. 자, 성황은 색칠 사비천도. 그다음에 나라 이름도 남부여로 바꾼 거. 그다음에 중앙관청을 자, 내관 12부, 외관 12부, 10부 해서 22부. 그러니까 그냥 관청 22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12개는 이제 말하자면 그 왕실과 관련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국가 행정과 관련된 건데요. 22개를 만들었고. 자, 그다음에 관등제, 16관등제 확립했다. 이거는 뭐 예전에 고이왕 때 이미 있었던 건데 그걸 다시 이제 조금 정리를 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행정구역 정비, 색칠,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 그다음에 방 밑에는 이제 군이라는 행정 단위가 있는데요. 요건 이따가 통치제도에서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불교를 진흥한 얘기가 좀 나오죠. 불교 진흥.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제가 그 그림 그려서 틀을 잡았잖아요. 6세기 상황이 그렇다. 그럼 거기다가 지금 아까 안 썼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추가를 시키면 돼요. 예를 들자면 겸익이나 노리사치계 얘기는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은 얘기는 이게 문화사 파트에서 원래 나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제 성황 때 그냥 같이 설명하지만 겸익이라는 스님은 인도를 유학을 갔다가 온 스님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중에 보면 이제 율종 불교라고 있어요. 이제 그걸 수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노리사치계라는 승려는 일본에 전파한, 그러니까 일본에 간 사람인데 일본이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불교라는 종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게 노리사치계의 전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일본 불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문화사를 할 때 노리사치계 얘기를 또 합니다. 성황 때 노리사치계가 일본의 불교 뭐 불상 이런 것들을 전해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역시 대외 관계는 이제 중국의 남조와 관계가 또 괜찮아요. 자, 그럼 정보활동 부분이 중요하겠죠. 색칠하시고.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신라와 함께 한강유역을 일시 회복을 하고, 그죠? 일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상실한 건 뭡니까? 진흥왕의 배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쳐들어간 게 뭐다? 나제 동맹이 결렬되면서 신라에 쳐들어갔다. 이게 관산성 전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강역 일시 회복, 그다음 뺏기고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관산성 전투에 대한 사료도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되고. 됐죠?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그 사료 중에 두 번째 사료 한번 보세요. 성왕의 아들 부여창, 즉 위덕왕이 권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북 옥천의 관산성을 공격했다. 성왕은 격려차 군대를 이끌고 전선을 향했는데 미리 정보를 알고 매복하고 있던 신라의 고도에게 사로잡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먼저 간 거고 그거를 격려차 뭐 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덕왕은 살았는데 성왕은 죽었으니까 위덕왕이 죄책감이 말도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덕왕이 나중에 그 신라를 계속해서 여러 차례 공격하는데 신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자기 아들들 왕자들도 다 죽어요. 근데 또 위덕왕은 또 안 죽어. 그러니까 일부러 안 죽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일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덕왕은 되게 뭐랄까 가슴에 사무치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들들이 신라와의 전쟁 과정에 다 전사했거든요.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무왕 때부터 이따가 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6세기 신라로 넘어가면 자, 저쪽으로 가봅시다. 83페이지. 83페이지에 자, 가로 3번 별표 지증왕. 자, 1번에 한화 정책이라고 나왔는데 한화라는 게 뭐야? 중국화. 중국을 담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이라는 건 중국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왜 지금 중국 글자를 한자, 중국 사람을 한족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은 고대문의 출발이 중국의 한나라로부터 출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중국 민족을 한족, 글자도 한자, 뭐 한학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전부 다 한나라 한자를 쓴다고. 그 장기 아래 그 빨간 알, 그 한, 그래서 중국 고대문의 출발은 한나라라고 보는 거고요. 서양 사람들은 고대문의 출발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인도 사람들은 뭐 자신들이 이제 구타 왕조로부터 시작했다 해서 그때 뭐 힌두교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뭐 그런 어떤 문화의 원류로 보는 겁니다, 이게. 자, 한화 정책. 자, 그래서 신라로 바꾸고 왕으로 바꿨다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행정구역 정비. 자, 지증왕은 지방의 주군을 정비해서 주의 군주를 파견했다 색칠하시고, 주의 군주를 파견했다 오른쪽 보세요. 행정구역 정비 보시면 자, 사료 오른쪽 날개에 지증마리간 5년 9월에 역부를 징발하여 뭐 등등등 하다가 6년 2월에 왕이 친히 국내에 주군현의 제도를 정하고, 자, 색칠 실직주를 두어 이사부를 군주로 삼으니 군주란 이름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신라의 지방 관리의 이름이 그 주에 파견, 주라는 행정 단위에 파견된 지방관의 이름이 군주인데 그 군주를 처음 파견한 게 누구다? 지증왕이란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다음에 자, 왼쪽 다시 와서 3번에 우상국 정벌 색칠, 그다음에 4번에 우경을 제도화했다 색칠, 그 다음 밑에 동시전 설치했다 색칠, 그 다음에 5번에 순장 금지했다 색칠. 다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법풍왕 역시 별표. 자, 통치질서 정비 병부 설치, 자, 군사권 장악하기 위해서 상대등 설치 색칠, 율령반포 색칠, 그 다음에 리을에 공복제정 17관 등제 나왔죠? 색칠하시고, 연호 사용 나왔습니다. 536년에 건원. 불교 공인 2차 돈의 순교 사건 계기로 금강가야 정복 됐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병나요 율불산 금연하세요. 그쵸? 이 얘기하면은 욕할 것 같아 못해. 안 할래요. 유치하다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그러면 17년 더 살아요 뭐 이러려고 그랬지. 관등제.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담배를 안 핀다고 해서 꼭 오래 살거나 뭐 예를 들어 담배를 핀다고 해서 뭐 오래 살지 못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면 그 평생 담배를 수십 년간 하루에 막 2갑씩 펴도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도 있고요. 뭐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서 통계적으로 보면 금연을 하는 게 뭐 좋겠죠. 저를 보세요. 상태 안 좋잖아요. 저는 비흡연자지만 매일 골골거리거든. 자, 어쨌든 그렇고, 오늘 기록 세웠어요. 기록. 오늘 학원에 오늘 제가 제일 일찍 왔어요. 그 해커스에 출근한 이후로. 물론 저는 1등은 못해요. 1등은 영어 선생님이 항상 1등을 해요. 하프 모의고사 하시는 분들이 항상 1등이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을 이길 생각은 없고, 근데 제가 거의 한 2등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중에서도 오늘 완전히 단축해. 오늘 7시 10분에 도착했어요. 완전히 다음에 이제 7시 안에 한번 도착해 보려고. 근데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화를 내더라고. 8시부터 주차장 운영인데 왜 자꾸 일찍 오냐고. 원래도 7시 반쯤에 오는데 오늘은 이제 7시 10분에 오니까 이거 8시에 문 열어야 된다. 이제 그게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전혀 뭐 우리 수업이랑 관계도 없는 얘기입니다.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자, 그다음에 진흥왕. 자, 진흥왕 별표하시고, 자, 단양 지역 확보한 게 단양 적성비고 한강류 확보한 게 뭐라고요? 북한산비죠. 근데 북한산비 전에 보면 거기 보세요. 신주라는 주를 설치하죠. 그러니까 아까 실직주 같은 지방구역이 또 행정구역이 하나 또 생긴 겁니다. 신주라는 곳이 한강역에 생기고, 자, 그다음에 북한산비를 건립하고, 대가야 정복하는 거 색칠.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창녕비, 그렇죠? 그 아라가야 쪽에 창녕비 세운 거고, 한경도 지방 진출해서 자, 색칠, 황초령비, 마은영비. 비석이 어떻게 건립되는지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가 대략 어딘지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화랑도 공인 다음 쪽에 색칠. 연호 사용, 연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연호 사용을 여러분들 그 아까 우리 지증왕 때 좀 써 놓으시고, 이 연호가 3개나 돼요. 개국, 대창, 홍제죠. 그렇죠? 개국, 대창, 홍제. 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라에서 연호가 나오면 확률적으로 법흥왕이 썼던 건원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른 건 뭐냐면 오답으로 그냥 같이 깔려주는 거죠. 개국, 대창, 홍제. 근데 나올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왕들이 쓰는 연호들이 있어요. 진평왕 때 건복, 선덕여왕 때 임평, 진덕여왕 때 태화. 이걸 가지고 막 섞는 거예요. 이제 신라에는 연호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기억해야 된다. 개국, 대창, 홍제인데 대창을 태창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태창, 뭐 대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 대자를 쓰나 큰 대자를 쓰나, 좀 대자를 좀 오버해서 쓰면 태자로 쓰죠 보통.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륜성왕이란 말 오른쪽에 색칠. 전륜성왕. 자, 보통 이제 금으로 만든 바퀴를 뭐라 그러냐면 금륜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바퀴를 은륜. 그 다음에 동 있죠. 동으로, 그러니까 뭐 구리와 뭘 삭금해서 만들잖아요. 동.
자, 이걸 동륜. 그다음 철로 만들면 철륜. 이게 이제 수레바퀴 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이걸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전륜성왕입니다. 전륜성왕. 그럼 진흥왕이 자신을 왜 전륜성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불교적인 권위를 받은 위대한 왕이다 이런 뜻인데 불교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이 되게 혼란스럽고 할 때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세속군주가 나와서 세상을 안정을 시키면 그때 이제 미륵보살이 내려옵니다. 그 미륵보살이 이제 도솔촌에서 내려와서 설법을 해요. 그럼 그 설법을 들으면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미륵 신앙이 있는데 그 미륵보살이 내려오기 전에 그 세상을 안정시키는 그 위대한 군주가 보통 전륜성왕이라고 이제 그려지는데 진흥왕은 자신이 전륜성왕이라는 거고 내가 불법을 전파하는 수레바퀴 금륜, 을륜, 동륜, 철륜을 모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식들을 이름을 이렇게 짓죠. 진흥왕의 첫째 아들이 동륜태자입니다. 동륜태자. 둘째가 이제 사륜 또는 철륜이라고 하는데 사륜 이렇게 이름을 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짓는다고. 자, 어쨌든 그 전륜성왕이라는 건 불교의 권위를 이용하는 거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관제정비 중에서 자 색칠 감찰을 맡는 경, 재정을 관리하는 품주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사 편찬, 자 색칠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를 편찬했다. 이거 여러분 이따가 그 진흥왕 때 아까 거기다 다 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꼭 정리를 하세요. 자, 역사서 편찬. 자, 역사서 편찬인데 자, 시기하면 자, 고구려는 영영왕 때 자, 역사서는 뭐냐면 신집 5권입니다. 신집 5권. 5권. 이문진이라는 사람이고요. 요건 아까 우리 봤는데 백제. 백제는 근초고왕이었죠. 그죠? 근초고왕. 이거는 서기입니다. 서기. 저자는 고흥이었고. 그다음에 자, 신라가 이제 진흥왕 때. 국사입니다. 국사. 요거 저자는 거칠부. 이렇게 됩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그냥. 물론 이제 고구려는 그 전에 역사서가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요거 전에 유기 백권이라는 책이 있었대요. 이게 이렇게 바뀐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니까 아무래도 고구려가 뭐 발전 속도로 봤을 때 역사서가 그 이전에 있었겠죠. 그렇죠? 있었는데 여기서 제일 나중에 이렇게 신집 5권으로 정리된 거고, 대체로 보면 나라가 되게 부강하거나 전성기거나 잘 나갈 때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역사서 편찬을 통해서 사상적으로 뭐랄까 좀 힘을 모으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대체로. 자, 알아두시고, 일단 불교 장려 보시면 흥룡사가 완공됐고, 자 황룡사 건립한 거 색칠. 황룡사라는 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고구려 승려 해량을 국통으로 삼고 뭐 교단을 정비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이제 그 내용들은 아까 우리 진흥왕 부분에다가 색깔을 이제 하얀색으로 해서 좀 정리를, 그러니까 까만색 볼펜으로 그냥 정리를 좀 몇 가지 해두시고요. 다음에 PPT에는 다 제가 나옵니다. 자, 순수비는 자 내용들 그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있는데 한번 볼게요. 표에. 자, 북한산비는 그냥 쭉 읽어보시는데 마지막 줄만 색칠해 볼게요. 19세기에 추사 김정희가 발견하여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했다, 즉 밝혀냈다는 겁니다. 추사 김정희가 밝혀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창녕비 거기 가야 쪽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황초령비. 자, 역시 이제 조선 후기에 색칠 김정희가 본격적으로 연구한 거다. 근데 그 책 이름이 하나가 나오는데 금석과안록이라는 책이 나오죠. 이게 추사 김정희가 쓴 책인데 원래 우리가 비문 연구를 하는 이런 학문을 금석학이라 그래요. 금석학. 비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역사적 사실을 이제 증명해내는 거죠. 자, 그 금석학의 대가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뭐 글씨 서예만 잘 쓴 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리고 이런 것도 하시는데, 이분이 금석과안록이라는 책에서 황초령비와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인 것을 이제 밝혀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마운령비가 있고요. 뭐 내용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그럼 4개 비석이 언제 세워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7세기 상황으로 좀 가야 되겠죠. 7세기 상황으로. 자, 여기 좀 끝에도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요쯤에다 할게요, 그냥. 자, 일단 7세기의 정세는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 중국의 상황이 수나라에서 자, 당나라로 바뀌는 이 상황이 하나가 있고, 자, 이거랑 이제 대립하는 게 고구려죠. 고구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수나라와 고구려의 대립이죠. 수나라와 고구려의 대립. 첫 번째 뭐냐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고구려가 수의 자, 요소 지방을 자, 선제 공격한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수나라의 침략. 자, 이제 문제도 있고 양제도 있는데, 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수 양제 두 명의 황제가 다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수 문제의 침략은 우리가 뭐 막아냈다고 할 수도 있고, 문제가 뭐 어쨌든 자기네가 군대를 돌아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요거예요. 양제, 수 양제와의 싸움. 그렇죠? 수 양제와의 싸움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살수대첩이죠. 자,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살수대첩. 요거를 연도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수나라가 멸망한 거는 고구려 침략에서 실패한 게 상당히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꼭 그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많고, 수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 멸망하고 당이 건국된 것이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당과 고구려와의 관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당나라하고 고구려의 관계. 자, 처음에 당나라는 고구려의 친선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근데 이제 태종, 당나라 3대 태종이 즉위한 이후에 태종 즉위 후에 이제 강경책으로 전환을 하죠. 뭐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 역사에서. 당태종이라는 사람은 중국 당나라에서 굉장히 위대한 황제입니다. 그 정관의 치라고 하는 전성기를 이끌던 사람이고, 당태종은 되게 그 황제가 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포악스러운 왕인데 정말 정치를 잘했어요. 정관의 치. 그다음에 당나라 현종 때를 보통 개원의 치라고 하거든요. 굉장한 전성기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쨌든 이제 이때부터 좀 약간 좀 대립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까 이게 무슨 왕이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수대첩 때 영량왕이었습니다. 그죠? 영량왕 기억나요? 근데 이때 왕이 이제 영유왕인데, 자, 고구려의 상황을 보면 자, 영량왕 다음에 영유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왕과의 관계에서 좀 온건파입니다. 온건파. 싸우자는 쪽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유왕하고 누가 대립을 하냐면 연개소문이 대립을 합니다. 이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은 당에 대한 강경파입니다. 당에 대한 강경파. 둘이 좀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 와중에 뭐가 되고 있었냐면, 연개소문이 뭐를 주도하고 있었냐면요, 천리장성의 축조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천리장성을 631년부터 이제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리장성이라는 성은 당나라를 막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당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성을 쌓으면서 당나라와 일전을 지금 불사하겠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당태종의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묵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정리를 해서 동아시아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왕은 이제 이 생각이 달라요. 천리장성은 이제 축조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계속해서 왕과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유왕이 영계소문을 제거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하들하고 자기 뜻을 따른 신하들하고 의논을 해서 영계소문이 당시에 대대로 오면 이제 수상이잖아요. 수상. 영계소문을 너가 당신이 그렇게 천리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직접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라고 그 지방간으로 이제 발령을 내버립니다. 그 지방으로 발령을 내버리고 요동으로 발령을 내버린 다음에 이제 영계소문의 측근들을 싹싹싹 제거하고 영계소문을 고립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딱 하니까 영계소문이 그 명령을 받고 자기가 천리장성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자기에게 그 마지막 성의 축조를 좀 감독해서 좀 방비를 튼튼히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본인이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기는 이제 계산을 했죠.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출정하는 날 또 이제 영유왕은 기분이 좋아갖고 이제 연회를 크게 베풀어 줍니다. 그래도 뭐 국무총리급에서 가는 거니까 연회를 이제 베풀어주고 이제 영계소문 이제 얘 좀 있으면 간다. 이제 나는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 그래서 연회를 베풀고 이제 사열식 같은 걸 하겠죠. 왕이 딱 연단 위에 있고 영계소문의 군사들이 쫙 이제 쫙 빼입고 이제 창칼 막 반짝반짝하면서 인사 한번 하고 딱 이제 잘 가라 뭐 이러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사열식을 하면서 영계소문이 이제 신호를 주니까 갑자기 군사들이 단상으로 다 뛰어올라서 왕을 이제 시해합니다. 그게 영계소문의 쿠데타예요. 그래서 내가 요동으로 가느니 내가 왕을 바꿔버리겠다. 오케이? 그게 영계소문의 정변입니다. 뭐 이건 중요한 사건은 아니지만 자, 그리고 이제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누구로 바꾸냐면 보장왕을 즉위시킵니다. 그럼 당나라에서 이제 정세가 바뀌었죠. 이제 뭐야, 내부적으로 완전히 당에 대한 강경파가 장악을 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당의 침략이죠. 당태종이 침략을 했는데 우리가 안시성에서 잘 막았다. 전투라고 해도 좋고 싸움이라도 좋은데 여기서 승리를 했다. 이게 645년입니다. 당태종이 직접 원정을 왔는데 점령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시성 성주가 양만춘이라고 뭐 얘기가 되는데 그 사람이 영계소문하고 뭐 되게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그냥 책임을 다 한 거고 천리장성에 있었던 많은 성들이 점령이 됐는데 이 안시성 하나를 점령을 못한 거예요. 거기서 당태종이 결국 부상까지 입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부상을 치료로 돌아가면서 일단 회군을 한 건데 우리가 당나라를 꺾었다, 당나라를 이겼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당나라가 이제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간 건데 그 뒤로 당나라의 침략은 계속 돼요. 근데 고구려가 잘 막아냅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수당 전쟁은 고구려가 수당 전쟁을 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중국 세력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걸 어쨌든 고구려가 1차적으로 막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민족의 뭐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뭐 어쨌든 이 과정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7세기 요 과정 됐죠. 그럼 이러고 있을 때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이거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되겠다. 작게 그려야지. 자, 저기서 위에서 저러고 있을 때 밑에서는 백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신라를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그렇죠? 공격하지 말까요? 아니 왜 공격해? 왜 공격해요? 왜? 성왕이 죽은 이후로부터 계속 그렇고 위덕왕부터 계속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에브리데이 매일 밥 먹고 숟가락 놓으면 야 가야지 신라. 자고 일어나면 야 오늘 준비됐어? 가자. 계속 갑니다. 계속. 진짜 힘들어요 신라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백제 보세요. 아까 우리 6세기 후반에 그죠? 6세기 후반에 있었던 사람이 아까 위덕왕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딱 접어들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해왕, 법왕, 그 다음에 무왕, 그 다음에 의자왕 마지막으로. 해왕은 뭐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치고 법왕 해왕이요. 이 사람들이 짧아요 되게. 이 사람들은 뭐 할 게 없어. 이 사람들은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빼고 보통 무왕 의자왕으로 봅니다. 그죠?
이 위덕왕 그다음에 무왕, 우왕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신라를 쳐들어가는데 앞장서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위덕왕도 잘 안 배우고요. 무왕하고 의자왕을 많이 배웁니다. 아셨죠? 무왕하고 의자왕을 많이 배운다. 그다음에 이제 신라는 이제 누구를 알아야 되냐? 신라는 아까 6세기 후반에 누가 있었죠? 아까 우리 그러니까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한 중반 정도까지 갑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진평왕이었고, 그렇죠? 진평왕 아셨어요? 그다음 진평왕 다음에 이제 누구 봐야 되겠어요? 이제 누구 봐야 된다? 진평왕도 노란색 할 걸. 선덕 여왕. 그다음에 진덕 여왕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통일전쟁기로 가는데 이제 누가 나오냐면 무열왕. 그다음에 이제 문무왕.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 사람들 이제 통일전쟁 시기고, 보통 이제 우리 7세기 상황에서 통일 전에는 진덕 여왕까지를 봅니다. 요런 상황이에요. 계속 신라는 공격을 받는 상황.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요, 진평왕은 수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계속 백제 침략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가 이게 이 수나라에 쓰는 글이 걸사표라는 글을 작성하는데, 요거를 이제 당시 스님이었던 이제 원광법사가 화랑도에 세소고개를 만들었던 원광법사 이 글을 씁니다. 뭐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선덕여왕 때는요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백제 때문에 힘들어서. 자, 김춘추를 파견하는데 요거는 거부당하죠. 고구려가 안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진덕여왕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에 죽을 수 없잖아, 그죠? 도움을 요청하죠. 역시 누가 간다? 김춘추가 또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체결되냐면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되죠. 이게 648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당나라는 아까 어디서 패했어요? 어디서 패했어요? 안시에서 패했죠. 당나라 안 풀리죠, 그치? 안 풀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의자왕이 신라의 대야성, 경남 합천 지역인데 가장 요충지입니다.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 이게 642년입니다. 그러면 신라는 백제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당은 당나라대로 고구려의 전쟁이 안 풀립니다, 그렇죠? 그때 보냈어요. 그러면 나당 동맹이 체결되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되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상황이? 그래서야 7세기의 정세가 7세기의 동아시아의 정세를 그려보면, 자, 여기 당나라와 고구려, 이제 당나라 전에는 이제 수였겠죠. 수나라, 당나라, 그쵸? 대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백제랑 신라가 대립하는 관계고, 고구려와 신라도 별로 안 친하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된다? 수당이 연결돼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고구려는 백제랑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백제가 원래 누구랑 친하냐면 외랑 친하거든요. 외가 얘를 압박하도록 하는 거죠, 그쵸? 그럼
백제랑 외랑 또 연결이 되는 거고. 유목민족들 중에 또 있습니다. 저쪽에 돌궐이라고. 이 돌궐을 고구려가 끌어들여 가지고 수당을 압박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남북축으로는 어떻게 된다?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연결되고 동서방향으로는 신라와 수당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다.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삼국 통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봅시다 이제. 자, 여기는 이렇게 보면 되고, 왕에 대해서 들어오시면, 자, 위덕왕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수나라와 연결 시도했다는 거, 그렇죠? 아까 수와 연결을 시도했다는 그런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건 알 거 없어요. 알 거 없고, 자, 무왕 때, 자, 수도 옮깁니다. 수도 옮기는데, 옮기려고 합니다. 옮긴 게 아니라 익산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천도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그 천도는 하지 못하고, 익산 천도 계획. 그다음에 이제 절을 짓는데, 미륵사라는 절이 워낙 유명해서 미륵사라는 절을 창건하고, 그다음에 왕흥사라는 절은 그 전부터 지어진 건데 그것을 이제 낙성, 즉 완공을 합니다. 왕흥사 낙성한 거, 뭐 그런 정도 하고. 의자왕 때는 일단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요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의자왕은 우리가 삼국사기의 기록에 근거해서 너무 뭐 무능하고 맨날 뭐 주색에 빠져 있고 이렇게만 너무 알고 있어서 그렇지, 후반부에 그런 모습이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의자왕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능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평왕 수나라에 이제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때 연호가 뭐냐면, 이 사람도 연호 씁니다. 연호 사용인데, 이게 이제 건복. 자, 그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진평이든 뭐 진덕여왕이든 뭔가 중앙관청 같은 걸 만드는 게 좀 나와요. 이제 그거는 이제 통치제도에서 보면 되고. 진평왕 때 그런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누구를 꺾었다? 온다를 격퇴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선덕여왕 때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여왕이잖아요. 여왕인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당나라 황제가 굉장히 선덕여왕을 좀 무시합니다. 당나라 당시 태종이 선덕여왕을 굉장히 무시해서 좀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직위삼사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그거 이따가 이제 우리가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연호는 임평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의자왕의 공격을 좀 유독히 많이 받는 뭐 그런 상황이고. 자, 5번 하나만 더 써볼게요. 마지막에 막판에 선덕여왕 마지막, 거기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비담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일어납니다. 비담의 난. 이게 선덕여왕의 마지막 해인데, 비담의 난, 비담과 염종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킨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진덕여왕. 자, 진덕여왕도 보면 연호를 씁니다. 그 연호는 태화라는 연호를 쓰고요. 자, 이 사람은 또 요거 당에 노래를 하나 지어서 보냅니다. 태평송을 바친다. 당나라 당시 고종한테 태평송이라는 노래를 바치는데, 당나라와 연결을 이제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에 태평송을 바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중국식 관복을 좀 착용하도록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편이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요거 때문에 화살표를 하기보다도 5번으로 할게요. 그냥 4번으로. 그래서 무슨 동맹? 나당 동맹이 체결되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보고 이제 책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고구려 상황을 먼저 볼게요. 94페이지. 94페이지. 자, 94페이지 보시면 이제 동아시아 정세 나오죠. 1번. 자, 6세기 말에 수나라는 남북조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후에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당시 한반도에서 신라의 위협을 받던 고구려는 북쪽의 돌궐과 연결하고 남으로는 백제, 외와 연결하는 연합 세력을 이제 구축하게 된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자, 고구려와 수의 전쟁, 여수 전쟁이죠. 원인. 자, 먼저 보시면 6세기 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통일한 게 58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통일이 됐고, 자, 그리고 수나라가 동북쪽으로의 세력 확대를 꾀하자 위협을 느낀 고구려 영양왕이 자, 색칠 전략적 요충지였던 중국의 랴오시 요서를 선제 공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제 공격했다.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선제 공격을 했다. 자, 경과 6세기 말에 수의 문제가 30만의 병력을 이끌고 왔으나 실패했고, 그다음에 7세기 초에 색칠 수나라의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고구려에 침입하였으나, 자, 을지문덕이 적을 유인하여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한 것이 612년의 살수대첩이라는 겁니다. 이때요, 그 수나라가 100만이 넘는 군사를 징발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군대가 움직이려면, 이게 우리가 예전에 막 전쟁할 때 100만 대군이라 그러면 정말 군인의 숫자가 100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군대에 보급하는 보급 물자들, 그거 운반하는 짐꾼들 다 합쳐서 보통 100만 대군 이러거든요. 그럼 병력은 그 중에 한 절반이 채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식량이나 물자들을 이제 운반하려면 수레 같은 데 실어서 할 거 아닙니까? 말. 이런 행렬 자체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이런 애들이 한반도에 다 들어와 갖고 먹고 자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동의 병력이 이제 대부분 대기하고 30만 명의 병력만 따로 추려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고구려 땅으로. 그래서 청천강이면 이제 지금의 저기 평안도 쪽에 있는 그 강인데, 그 청천강이면 저기 대동강보다 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에서 기준에서 올라가면, 한강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임진강 있죠. 임진강은 우리나라와 북한 지역을 이제 가로지르는 강이고, 그다음에 예성강 올라가면 개성 쪽으로 들어갑니다. 대동강 가면 평양 가는 거예요. 대동강 위쪽에 청천강이 있습니다. 청천강. 오케이? 나중에 조선 후기에 보면 뭐 이 청천강 지역에 뭐 홍경래난 일어나고 뭐 이런 동네인데, 그 청천강이 살수예요. 살수. 거기를 이제 얘네가 건너서 계속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을지문덕이 싸우질 않고 계속 후퇴 하니까 얘네가 신났다고 쫓아온 거죠. 이상해. 애들이 왜 대항을 안 하지? 얘네 우리가 아는 고구려는 이런 애들이 아닌데. 그래서 되게 그 이제 쫓아오다가 너무 깊숙이 들어온 상황,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할 때 거기 오른쪽 날개 94페이지 오른쪽 날개에 색칠 여수장 우중문 시가 딱 날라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 우중문이라는 사람이 수나라 장군인데, 그 우중문한테 시를 보낸 거예요. 수장이라는 건 수나라 장수니까 을지문덕이 시를 보낸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계획은 지리를 통달하였으니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둠이 어떠리. 그러니까 너 지금까지도 이미 엄청난 공로를 세웠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공로를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라. 아까 이 내용 나온 뭐라고요? 다 도교적 성격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라 그러면 다 도교적 성격이라 그래요. 도덕경의 내용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막고의 장군이 근구수왕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그만 만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만족함을 알아라. 뭐라고요? 종교가? 도교. 대단하십니다. 그런 걸 알다니.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걸 딱 보내니까 우중문이 보니까 뭐지 이거? 나는 싸운 적도 없고 쥐들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너가 공로가 이미 크니까 만족함 말고 돌아가라.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지금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딱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군령을 내리죠. 자, 후퇴 쭉 가는데 건너올 땐 몰랐지. 청천강이 강물이 말라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고 왔죠. 그래서 또 이제 그 강을 건너는데 그 위에 뚝을 쌓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소가죽으로 막 해갖고 강물을 뚝을 쌓아가지고 그걸 한 번에 터뜨리니까 물이 이제 한 번에 흘러내려와서 그 군사들을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쓰기를 뭐라 그랬냐면, 요동에서 올 때는 30만이었는데 살아 돌아간 자가 2,700명이라 그랬으니까 엄청난 승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나라가 휘청거릴 정도가 되죠, 이게. 그래서 이게 살수대첩입니다. 아셨죠? 그 밑에 나오잖아요. 맨 밑에 사료.
무릇 30만 5천 명이었는데 올 때 요동성으로 돌아갈 때 겨우 2,700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 부식이 형이 그렇게 오바해서 쓰는 사람 아닙니다. 이 부식이 형은 유교적 합리주의라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쓴다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단군 신화도 안 쓰고 그러잖아. 그거 막 믿을 수 없다 그래갖고 괴력난신을 서술하면 안 된다. 그런 부식이 형이 이 정도 썼으면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리고 부식이 형은 무조건 삼국사기는 신라가 중심이거든요, 이게. 근데 고구려에 대해서 이 정도 썼으면 대단한 거예요. 자, 살수의 처분. 아셨죠? 자, 다음 주 넘어가면 자, 고구려와 당해 전쟁. 자, 수의 뒤를 이은 당나라는 여수 전쟁의 교훈 삼아서 고구려에 대해 유화 정책을 처음엔 취하였고, 그러나 자, 당태종이 즉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극하게 되죠. 당태종. 자, 그다음에 색칠 천리장성의 축조입니다. 631년부터 쌓기 시작을 해서 완성된 건 647년인데 요거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대립이에요. 자, 고구려는 당해 침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여성에서 동그라미, 저 위에 부여성 동그라미, 그다음 비사성 동그라미. 자, 여기까지 천리장성을 이제 축조하는 거고, 이것을 감독하던 영계소문은 랴오둥 지방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영계소문의 정변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영계소문의 강경책. 당시 고구려 집권자였던 영계소문은 반대 세력을 소추하고 대망리지가 되어서 독재 정치를 단행하고 당에 대해서 강경책을 추진합니다. 자, 결과 자, 주요 고구려성이 함락이 됩니다. 당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여 국경의 요동, 계모, 비사, 백암성을 다 먹어요. 그거 보시면 지도 보시면 다 점령당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이 안시성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당태종 입장에서 안시성을 공략했는데 잘 안 돼. 그럼 안시성 냅두고 그냥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 당태종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내가 요 쪼까만 코딱지만한 안시성 이거를 내가 못하고 여기를 지나친다는 거는 사람들이 욕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얘가 암시성에서 매달린 거예요. 한 50여 일을. 나중에 안시성보다 더 큰 토성을 쌓습니다. 삽질시켜갖고 군인들. 군인 많잖아. 야, 삽질해 해갖고 안시성을 넘보는 정도의 토성을 만들고 막 그렇게도 해요. 별짓 다 한다고. 근데 결국은 안시성을 함락을 못했다는 거야. 당태종의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준 거죠. 그렇죠. 거의 60년대 베트남 전쟁이다. 미국이 베트남 그냥 한 방에 그냥 하려고 갔는데 10년 동안 미군 90만이 파병됐는데 베트남에서 패배했죠. 미국의 대외 자존심이 완전 땅에 떨어진 전투예요. 중국과의 관계도 막 그때 안 좋아졌었고 막. 결국은 닉슨 독트린 69년에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철수하겠다. 그래서 73년에 완전 철수하고 베트남은 미국이 손 뗀 거고, 그래서 이제 북베트남이 밀고 내려서 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딱 수립된 거예요. 그것도 그 베트남 남베트남의 베트콩, 그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고 하는 걔네들 때문에 고생 엄청 했다고. 밀림에 숨어 있으니까 고엽제도 뿌려보고 막, 그죠? 뭐 네이팜탄 있죠? 막 비행기에서 막 뿌려. 막 네이팜탄 하나 요만한 거 터지면 반경 50m가 화염으로 다 타버려요. 막 뿌려 막. 안 돼. 라오스, 캄보디아 쪽에 그 이른바 호치민 통로를 통해서 물자 계속 보급되고 죽어도 저항을 하는 거야. 와, 정말 진짜.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패한 건 삼국지를 안 읽어서 그렇다. 내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제갈공명이 남만의 맹액을 잡으러 갔을 때 7번 놔준다고. 얘 힘으로 눌러서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제갈공명이. 맹액이 베트남이거든. 너 나한테 승복할래? 항복했다고? 아, 자기는 못하겠대. 자기는 속았대. 기회만 더 주면 자기 이길 수 있대. 놔주죠. 또 잡혔어. 너 나한테 승복할래? 아, 자기는 이번에 작전에 자기가 이건 미스래. 또 놔주면 자기가 할 수 있대. 7번을 놔줍니다. 그 8번째 잡히니까 맹액이라는 추장이 자기가 승복하겠다 그래. 그래서 맹액한테 통치권을 그대로 주고 조공을 받는 걸로 하고 제갈공명이 돌아간다고. 제갈공명은 알았던 거죠. 아, 얘네 힘으로 눌러서 안 된다. 미국은 삼국지를 안 읽었거든. 힘으로 누르면 될 줄 알았어요. 베트남에서 완전 스타일 국인 거죠. 미국의 교육 정책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진보주의 교육 정책이라고 뭐 창의력 이딴 거 했었거든요. 됐어. 실용주의 교육. 왜? 마침 또 소련에서 막 인공위성 쐈거든. 깜짝 놀란 거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안시성 당태종이 고구려를 진짜 완전히 한 방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시성에서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당을 꺾었다, 이겼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당나라가 스타일 완전히 구기고 돌아간 거라고. 그렇죠? 안시성 전투. 자, 그 뒤로 여러 번 침략이 있었지만 잘 막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사료 보면 두 번째 사료 보세요. 두 번째 거, 세상에 전하기를 중국 황제가 고구려를 공격할 적에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통감 등 중국 사서에 모두 실려 있지 않다. 나는 생각하기를
당시에 비록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도 사관이 중국을 위해 숨겼을 것이니 기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서거정은 이제 조선 성종 때 사람입니다. 서거정이 필원잡기라고 자기가 쓴 글에서 당태종이 화살을 맞고 돌아갔는데 우리가 그 뒤로부터 중국에 대한 계속 우리는 한반도는 4대 정책을 하니까 차마 중국 황제께서 화살을 맞고 갔다는 얘기를 아마 쓰지 못해서 사관들도 안 썼을 것이고 중국 애들은 당연히 안 썼을 것이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화살 맞고 간 게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태종이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돌아간 것 같다. 됐죠? 자, 맨 밑에 보시면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략을 막아냄으로써 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침략 활동을 저지하고자 한 한반도 안전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제 그 상황은 거기고 다시 앞으로 가서 자, 백제 볼게요. 8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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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에 30대 무왕 색칠 무왕. 자, 무왕은 자, 뭐만 알면 돼요? 두 번째 줄에 익산천도를 추진했다. 익산천도. 익산으로 수도를 옮기진 못하지만 익산의 수도를 정하려고 해서 익산이 많이 개발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부여 역사 유적 지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2015년에 이제 우리가 지정이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공주하고 부여하고 익산 그 지역을 다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익산에도 문화재가 많으니까. 자, 대외 정책은 무왕은 중국의 수당에 대해 화친 정책을 전개하고 고구려를 견제하고 신라를 또 자주 공략을 했다. 자, 문화 정책의 색칠 왕흥사를 창건하고 그다음 미륵사를 창건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아까 보시면 제가 뭐야 이거 사고 났습니다. 사고. 요거 좀 지우고 아까 제가 이제 그 백제 쪽에서 보려고 했던 게 이거였죠. 요거 여러분 이 창왕이 누구라고요? 창왕이 위덕왕입니다. 위덕왕 창왕이. 자, 창왕명 명이 이제 색일명자니까 창왕이라고 여기에 글씨가 써 있대요. 창왕이라고 새겨져 있는 석조 돌로 만든 사리감. 사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전에 뭐 이제 불교에서 그 뭐 스님이나 뭐 누가 이제 죽고 이러면 사리라는 게 몸에서 나옵니다. 화장을 하면 구슬 같은 게. 그 사리를 이제 함에다 보관을 하죠. 사리함에다가 그 보관한 사리함을 다시 보관하는 케이스. 외곽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급 와인이 있으면 와인병을 보관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그런 형태예요. 이게 사리감이. 이게 창왕명 석조 사리감이라는 게 이제 능산리 절토에서 절터에서 이제 발굴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 창왕이라고 써 있다는 거죠. 사리는 안 나왔어요. 사리는 안 나오고 이 감만 이 케이스만 나온 건데 요게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얘기했던 창왕명 청동 사리함 또는 사리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청동으로 만든 사리를 보관하는 케이스인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런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그 사리감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글씨가 또 써 있는데 창왕이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요거 안에서 요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요거 안에서 요게 나와요. 요건 은으로 만들었고 이건 금으로 만듭니다. 그럼 사리는 이 안에 있어요. 사리를 이 안에 집어넣고 요걸 여기다 집어넣고 요걸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통 아까 그 사리감에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요거는 왕흥사 터에서 나왔습니다. 왕흥사 터. 둘 다 부여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세요. 지금 무왕이 왕흥사와 미륵사를 창건했다 그랬죠. 그러면 위덕왕 때 왕흥사 터에서 여기 왕흥사를 지으면서 원래 왕흥사에도 탑이 있었을 테니까 원래 탑 아래다가 이 사리를 묻어 놓거든요. 땅 밑에다가. 그럼 이 사리를 왕흥사 터에다가 묻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뒤에 무왕 때 왕흥사를 처음 지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발견되면서 무왕이 왕흥사를 창건했다는 게 틀리고 위덕왕이 왕흥사를 창건했다라는 설이 강력하게 대두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아마 절을 완전히 창건하기 전에 탑을 만들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다 사리를 이제 보관하고 그 다음에 탑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위덕왕이 죽고 해왕, 법왕 이런 사람들이 재위기간 짧으니까 이때 완성이 못 됐다가 마지막에 무왕 때 왕흥사가 완전히 만들어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창왕이라고 써 있는 게 발견됐다고 해서 이 왕응사를 위덕왕 때 창건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무왕 때 창건된 걸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에 실제로 7급 시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무왕이 아까 제가 썼죠. 왕응사를 뭐 했다? 낙성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낙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완공되었다라고 쓰는 겁니다. 완공. 그러니까 처음 창건했다는 건 아니에요. 무왕이. 아셨죠? 그러면 이러면 이 유물이 위덕왕 때 만들어졌을 리가 없거든요. 이게. 그죠? 사리를 묻는다는 건 탑 아래 사리를 보통 보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찰주, 절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절을 세웠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찰을 세웠다는 뜻이니까. 근데 찰주라는 표현은 사찰을 세웠을 때도 쓰지만 탑을 세웠을 때도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위덕왕 때 탑을 먼저 건립을 했던 걸로 보인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완공이 못 되다가 완전히 낙성식을 한 것이 무왕 때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왕응사의 낙성은 무왕이고 그 기록 중에서 그쪽의 유물 중에서 창왕명, 청동, 사리, 함이 나온 것은 위덕왕 때 이건 작성된 것이다. 아셨죠? 그렇게. 너무 어려운 얘기 했나요? 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어렵게 한 거를 다 긍정하는 이게 문화사 할 때도 제가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승려 관륵을 파견한 거 색칠, 관륵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이제 이 중국에 파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자 근초고왕 때 누구 파견했죠? 근초고왕 때 아직기와 왕인 보냈죠. 무령왕 때 누구 보냈어요? 아까 무령왕 때 앞에서 보면 무령왕 때 아까 했잖아. 색칠 안 했나요? 오경박사에서 단양이와 고안무, 그렇죠? 단양이 고안무 보냈죠. 성왕 때 놀이사측에 보내죠. 그다음 7세기 무왕 때 관륵이라는 스님을 보내는데 이 관륵은 천문지리, 그다음에 둔갑술 뭐 이런 거 알려줬대. 둔갑술은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둔갑술인지 모르겠어. 막 사람이 개구리로 변하고 이런 걸 알려준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둔갑술 뭐 이런 걸 알려줬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자 의자왕 색칠. 자 두 번째 보시면 첫 번째 귀족세력 숙청하고 유교사상 강조했고, 두 번째 자 대하성 함락 색칠. 그래서 40여 개 성을 탈취했다. 한때 당항성까지도 회복했다. 당항성이면 이제 한강 그 이남에 지금의 한 안산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도 회복했다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국력이 막판에 좀 약화되고 멸망. 자 색칠 개백이 황산벌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삼국통일 과정에서 다시 그 얘기는 할게요. 자 그다음 신라까지만 보고 쉬어야 되니까 신라 아까 7세기 넘어가면 자 87페이지 진평왕. 많아. 자 먼저 진평왕은 중앙간서로 색칠, 위하부, 조부, 예부 등을 설치하고, 요건 이제 통치제도에서 볼 겁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위하부인데, 위하부가 인사 문제, 관리 임명 있죠. 인사를 담당하는 거, 인사. 조부는 뭐 하는 거 같아요? 조부는 조세 담당하겠죠, 그렇죠? 예부는 의례, 예법, 의례 이런 거 담당하겠죠, 그렇죠? 자 뒤에 다 나옵니다, 그거는. 자 고구려 격퇴, 자 색칠, 아차단성 전투에서 온달을 격파했다, 590년에. 자 수단과의 교류, 자 걸사표 알아두시고요. 걸사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보낸 글이다? 수나라한테 도와달라고 보낸 글이다. 그거를 스님인 원강법사가 씁니다. 그래서 원강법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승려로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글을 쓴다는 건 승려로서, 살생을 금지하는 승려로서 옳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왕의 나라에서 왕의 밥을 녹을 먹고 사는 입장에서 안 쓸 수는 없지 않느냐,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호국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걸사표를 쓴 겁니다, 이 사람이. 자 그다음에 그거 알아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남산의 신성을 축조한다. 그다음에 선덕여왕. 자 신라 최초의 여왕입니다. 자 선덕여왕은 호국불교의 상징으로 자 색칠, 황룡사 구충 목탑을 만들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황룡사 구충 목탑. 요거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장이라는 스님. 이 자장이라는 스님이 건의를 해서 만들게 되는데, 보세요. 죄송합니다. 쉬는 시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끊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끊기가 어려울 것 같죠? 막 상황이 막 이해가 되죠? 그 상황은. 자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충목탑 이거 하고요. 아까 진흥왕이 황룡사를 만들죠. 그거 구분하셔서 알아야 돼요. 이게 헷갈립니다. 황룡사의 건립은 진흥왕이고,
그다음에 이 황룡사의 구축 목탑을 만든 것은 선덕여왕인데 인 절도 없고 지금 목탑도 없어요. 다 불에 타서. 몽골의 침략 때 고려시대 다 불에 타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춧돌 같은 거 남아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높이가 한 80m 정도에 이르는 대형 목탑이었던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문화사회 보면 자 색칠 분황사 모전석탑을 또 건립하고 첨성대 건립하고 색칠 이게 문화사에서 다 나옵니다. 자, 분황사 모전석탑이나 석탑이란 뜻은 모전은 뭐냐면요. 이게 전탑을 모방했다는 뜻이에요. 전탑. 전탑은 벽돌로 쌓아서 만든 탑입니다. 벽돌이 아닌데 벽돌로 만든 탑처럼 벽돌을 쌓아서 만든 탑처럼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석탑인데 돌을 벽돌 모양으로 일일이 재단을 했다는 얘기죠. 벽돌을 만들면 쉬운데 흙 반죽해서 구우면 되잖아요. 왜 이런지 그럼 뭐 저한테 묻지 마시고 어쨌든 모전 석탑은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지 전탑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첨성대는 다 알죠? 그 천문관측하는 첨성대. 자, 그다음에 반란 진압 색칠 비담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했다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진덕여왕 마지막 성골 출신의 왕 색칠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자, 그다음 집사부와 창부 좌의방부 만든다. 집사부는 뭐 하냐면 집사부는 이제 군사 기밀 같은 걸 담당하는 거고요. 창부는 국가 재정입니다. 국가 재정이고 좌이방부는 법률이에요. 법률. 요게 나중에 문무왕 때 보면 우이방부가 또 한 번 생깁니다. 좌이방부는 법률입니다. 그 나중에 또 나와요. 다 나옵니다. 표에. 자, 친당외교 색칠 중국식 복제와 연호 사용했다. 자, 그래서 신라가 독자적으로 사용했던 연호를 버리고 당의 연호를 수용한 겁니다. 이게 태화라고 아까. 그 다음에 당과 친밀한 관계. 자, 김춘추를 통해 색칠 나당 동맹을 결성하고 태평송이라는 노래를 당나라 고종에게 지어서 바쳤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일단 하고 좀 쉬었다가 제가 요 시기 진평왕 때부터 시기를 잠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직위삼사 얘기도 좀 하고 한 다음에 통일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